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한 지 4년이 되어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친정 부모님과 함께 7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저희 딸이 3살이 되었을 때 이혼했으니까 결혼 생활은 다 합쳐도 5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저는 나름 남편의 조건보다는 사람 됨됨이와 저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었는데 그렇게 돈 앞에서 사람이 좀스러운 인간인지 미처 몰랐죠.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는 그저 아이와 우리 세 식구 웃는 날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이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혼은 정말이지 딴 세상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이 깨지는 건 순간이었고 한번 균열이 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었는데 거기엔 구시대적인 시어머니의 아들 손자 집착이 80% 이상을 차지했어요. 게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쿨하고 인자한 어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계셔서 그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시어머니는 슬슬 손자 타령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셨죠. 이제 니들 결혼도 했으니 지금부터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 낳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요즘은 뭐 아들 딸이고 평등하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해. 아직은 아들이 최고야. 아들 없으면 재산은 누가 지내주니? 그리고 애 태어나면 엄마 성 따라가? 아니잖아. 아빠 성 따라가는데 아직은 남자가 우리 사회의 중심이지. 어머니도 참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남자보다 잘 나가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자 대통령도 나오는 시대인걸요. 얘 좀 봐. 그래서 너는 그게 보기 좋니? 나도 여자지만 그것처럼 불상사나운 게 없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덜 배우고 순종적이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많이 배워서 쓸데없이 나대는 게 문제야. 음령이 조화를 이뤄야지. 남자는 바깥 세상을, 여자는 집안 단속을. 그게 이치에 맞는 거다. 그러니 너도 이제 시집을 와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네 남편 내조 잘하고 집안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심을 써라. 나 참, 저는 시어머니한테 저 말을 들을 때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넘어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했던 건 제가 남편보다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아 연봉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점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더러 남편 내조에 힘쓰고 아들 낳아 집안일에 성심을 하라니 납득이 되지 않는 태도였고 결혼 전에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여자가 능력이 있어도 남편 길을 꺾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이 낳기 전까지는 일해도 되지만 아이를 낳으면, 특히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솔직히 임신하는 것부터가 겁이 났어요. 자기 일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경력 단절 때문이었죠. 여기서 부끄럽지만 조금만 제 자랑을 하자면 위에 잠깐 언급했듯 저는 학벌이 남들에 비해 뒤지지 않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을 나왔고 직업도 백화점에서 파는 화장품 브랜드 중 한 곳의 연구원이었는데 남편보다 당연히 연봉이 높았어요. 저에 비해 전 남편은 중견그룹의 일반 사무직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 둘이 만난 것도 용한 일이었지만 성격이 좋다는 이유로 아는 언니에게 소개를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제 주변에는 조건 좋은 남자들은 많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이었고 또 이기적인 부분도 많아 도무지 참고 만날 수가 없었는데 전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사적이었고 매너 좋게 저를 배려해 주는데 뭔가 어른스럽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항상 늦게까지 일을 하는 저를 위해 도시락도 사다 주고 피곤하지 않냐며 괜찮다고 해도 회사 앞까지 저를 태우러 와서 저를 저희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곤 했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전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어른을 대할 때 그 예의 바른까지 확인한 저는 이 남자라면 결혼까지 생각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그때 제 친한 친구들은 하나같이 야, 너 정도 조건에 뭐가 아쉬워서 중소기업 다니는 남자를 만나? 라며 제 결혼을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조건보다 사람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전 남편은 제가 만난 남자 중 가장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실망을 했더랬죠. 아무튼 그런 연유로 하게 된 결혼이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게 웬 떡이냐 싱글벙글하며 좋아하셨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자기는 아들 둘만 낳았으니까 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 우리가 하나만 낳기로 하긴 했지만 이왕이면 아들, 딸 2명 낳을 수 있으면 더 좋지.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가 그냥 하시는 소리인가 하며 찝찝하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그리고 아이는 일부러 피임을 하진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생길 때까지 별다른 노력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다 저희가 결혼하고 다음 해에 남편보다 3살 아래인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이렇다 할 튀는 것 없이 인상도 스펙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툭 까놓고 싫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형님 동서 사이가 좋으면 좋겠지만 저는 굳이 꼭 사이가 좋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상식이 통하고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며 기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는 저랑 생각이 달랐나 봐요. 동서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찰싹 달라붙어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나는 그러기 싫다고 할 수 없어. 그러자고 하고 저도 나름 한 식구이고 같은 며느리이니 챙기려고 했는데요. 여기에 시어머니가 끼니 얘기가 180도 달라졌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아이 소식이 없자 자기는 애가 너무 탄다며 이번에도 아들 손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때부터 누가 먼저 아들 장손을 안겨줄 것인가 며느리 경쟁을 시키려 하시더군요.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결혼할 때는 아무래도 장남이랑 차남 지원해준 돈이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남은 우리 재산은 장손한테 모두 줄 테니 니들 중에 먼저 아들 낳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벌써 네 시아버지랑 얘기 다 됐고 첫째 며느리가 임신에 노력을 하지 않으니 1살이라도 더 어린 둘째 며느리가 노력을 좀 해라. 첫째 너 재산 뺏기기 싫으면 이제라도 부지런히 노력해. 아무래도 장남이 장손을 낳아야 족보도 안 꼬이고 서열 정리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잠잠했던 아들 손자 욕심을 보이셨는데 저는 그 소리에 어이가 없어서 별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어쩐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님이 대놓고 재산 어쩌고 하니 그 말에 혹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당시 저희 시댁에는
이렇다 할 큰 재산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그것도 대출이 남은 그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는데 동서는 그걸 몰라서인지 먼저 아들을 낳은 사람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도 동서는 계속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덕분에 저희 남편과 도련님도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남편은 은근 그게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어요. 이제 우리도 슬슬 애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재석이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 좀 그렇잖아. 괜히 선수 뺏기는 기분도 들고 장남은 난데. 어머? 지금 뭐라고 했어? 선수를 뺏겨?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뭐 애 안 가지려고 일부러 뭐 한 게 있어?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는 거고 안 생기면 유감인 거지. 나는 애당초 어머님이 자꾸 저렇게 아들 손자 타령하시는 거 불편해. 차라리 동서가 빨리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어. 에이, 그럼 안 되지. 결혼도 우리가 먼저 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애를 안 갖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더 많이 노력해서 애부터 만들자. 징그러워. 내가 무슨 애 만들어주는 사람이니? 어머님이 재산 얻자고 했지만 자기도 알잖아. 그 재산이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아파트인데 애 낳는다고 그걸 바로 주신다고? 어차피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재산이야. 탐을 낼 걸 탐을 내. 자기는 그 아파트 받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야 그건 아니지만. 그니까 어머님이 말은 뭔가 그럴싸하게 했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괜한 걸로 휘둘리지 마.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당장 애가 생기면 애는 누가 키울 건데? 우리 이 집 살 때 받은 대출금 지금 맞벌이니까 그거 갚고도 여유가 있는 건데 그 생각도 해야지. 나는 3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래도 뭐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남편은 제 말에 입을 삐죽거렸어요. 결혼 전에는 사람이 어른스럽고 젠틀해서 좋았는데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조금씩 애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지를 남기기라도 했던 건지 그날부터 남편은 제가 귀찮다고 하는데도 끈질기게 저에게 치근덕거렸는데요. 남편의 노력이 통한 건지 그 뒤 2달이 지나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에서 기다리던 손주가 생겼다고 엄청 기뻐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하던 동서가 부러운 듯한 얼굴이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철없는 남편은 어깨가 으쓱했는데 저만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전적으로 도맡아 키울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 친정은 거리상 꽤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시댁이 저희 집이랑 꽤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버스를 타면 내정거장 되고 차로 이동하면 5분 안에 갔는데 시어머니만 오케이 해주신다면 회사도 계속 다닐 수 있고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한테 얘기를 좀 잘해보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걱정도 팔자다. 당연히 우리 엄마가 본다고 하지. 아들 손주만 내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해? 자기는 아들만 낳아. 그럼 걱정할 것도 하나 없어. 우리는 아들 덕에 유산도 받고 일석이조지. 진짜 못 말려.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고 그래. 그러다가 딸이면 뭐 망했다는 거야? 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요즘은 딸이 있어야 효도라도 받는 세상인 거 몰라? 좌우간 지긋지긋하니까 아들 얘기 좀 그만하고
어머니한테 잘 좀 말씀드려봐. 우리 당장 대출금 때문에 혼자 벌어서 생활하면 힘들어. 그건 자기도 알지? 아, 진짜 걱정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임신하더니 아주 예민해졌네. 알겠으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 하세요. 우리 애기 건강하게 낳아야지. 남편은 마치 태어날 아이가 무조건 아들이라고 확신이라도 하듯 좋아서 난리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당연히 자기가 아들 손주는 봐줘야 하지 않겠냐며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도 아이 성별을 모르고 있었기에 마음이 좀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내심 속으로 태어날 애기가 딸이라고 당신 손녀인데 말을 바꾸진 않으시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안 순간 시어머니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당신은 아들 손자만 봐준다고 했지 딸 손주를 볼 생각이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첫째로 딸을 낳으면 둘째로 태어날 아들 기가 죽는다는 등 당신 혼자 이상한 망언을 하셨는데 저랑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는 하나만 낳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딸이라는 걸 알았어도 우리는 딸 자식 하나로 끝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제가 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딸 가졌다는 이유로 힘들어 죽겠는데 제 편의는 전혀 봐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 집안 행사에 빼려고 하면 어디 딸 가진 임산부가 힘들다고 그래? 그런 건 아들이나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게 아들을 임신하지 누가 딸을 가지래?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자식 성별을 골라가는 엄마도 있나요? 그런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한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뭐 원래도 정은 없었지만 문제는 그런 탓에 당장 아이가 태어나면 봐줄 사람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고 친정엄마한테 당분간은 부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탁할 수 없는 현실에 저랑 남편은 힘들겠지만 누가 회사를 쉬고 아이를 볼지 결정해야 했어요. 솔직히 제가 남편보다 벌이가 좋은데 회사를 그만둔다면 저보다는 남편이 그만두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에게 핏대까지 세우며 강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비록 지금은 자기보다 연봉이 적지만 아이는 자기가 낳는 거잖아. 이렇든 저렇든 애는 엄마 손이 필요하고 출산 휴가도 쓸 건데 그럼 그냥 이참에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애를 키우는 게 낫지. 나도 그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나랑 자기랑 매달 가져오는 돈이 100만 원도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걸 포기하자고? 우리 대출금 생각은 안 해? 애 태어났으니 지금보다 생활비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몇 년이잖아. 고작 해야 2, 3년 아니야? 자기가 애 보다가 다시 재취업하면 되잖아. 명문대 출신에 대기업 경력 있는데 어디든 못 가겠어? 근데 나는 아니잖아. 나는 지금 경력이 끊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솔직히 누가 와이프 회사 보내고 남자가 전업을 하냐? 지금이야 자기가 더 잘 나가지만 멀리 봤을 때는 내가 더 벌겠지. 회사들 봐. 대표이사 같은 간부들은 전부 남자잖아. 여자는 출세를 해도 한계가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 몰라? 내가 남자고 가장인데 내가 회사 그만두고 애 키우고 살림한다고 해봐라. 난리 나지. 당장 이혼하라고 할걸? 그러게 우리 애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는 하늘까지 들먹이며 아쉬워하는 남편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갖고 싶다고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더니 이젠 그게 아들이 아닌 딸이라고 태도를 저딴 식으로 바꾸니 같은 이불 덮고 자는 남편이라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제 자신이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남들은 육아휴직을 쓰면 되지 왜 회사를 그만두냐고 했는데, 그것도 1년 정도지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내 습하게 어디든 못 가겠냐. 우리 딸을 위해 3년만 고생하자 하는 심정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딸아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기 낳은 날 딱 하루만 저희 딸을 보러 오셨어요. 혹시 모르지 않니? 태어났는데 아들일 수도 있고. 저딴 헛된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딸 손녀인 걸 확인하고 실망하고 댁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어떤 선물이나 축하금도 없었어요. 뭐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많이 속상하신 눈치였죠. 그리고 저희 딸이 돌이 되어갈 때까지 딱히 아기가 보고 싶다며 오시거나 연락을 주신 적도 없었는데 그러다 첫 돌이 되었어요. 당연히 벌이가 줄어 힘들어도 아이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인 만큼 잘해주고 싶었는데요. 여기서도 시어머님이 이런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뭐? 돌잔치? 무슨 딸이 돌잔치를 하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돌잔치는 당연히 해줘야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데요. 나 때는 안 그랬다. 딸은 그냥 미역국이나 먹고 조용히 넘어가고 아들들이나 이만큼 컸다고 잔치하고 그랬어. 뭘 딸까지 돈 들게 그런 잔치를 해주려고 하냐? 너 돈 나만 하니? 지금도 내 아들만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 죽겠는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막말로 제가 더 잘 벌었는데 어머니 아들 전업주부 못 시켜서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제 자식 돌잔치 해줄 돈은 있어요. 어머,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아무튼 저는 저희 딸 돌잔치 할 거고요. 어머님은 참석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상관없죠 뭐.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나는 그냥 니들이 헛돈을 쓰는 것 같아서 했던 말인데. 저는 더는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서운한 티를 팍팍 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왔는데, 이왕 어른이니 말을 좋게 하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냐며 핀잔을 주더군요. 내가 괜히 그래? 그리고 그 말 듣고 서운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지? 자기는 내 아빠인데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자기도 우리 애가 아들이 아니라서 잔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그렇대? 나는 그냥 우리 엄마는 원래 저런 사람이잖아. 이젠 자기도 알 건 다 아는데 굳이 사람 성질을 건드리나 싶어서 그래. 나도 당연히 우리 딸 돌잔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남편은 제가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드니 자기도 큰 싸움 만들고 싶지 않다는 듯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비용은 들더라도 예쁘고 좋은 파티룸을 빌려 호화롭게 돌잔치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연신 아이 안고 사진 찍고 행복해하신 반면 시어머니는 입이 대빨 나오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시니 자기도 눈치가 보여 저희 딸을 예뻐하는 척은 하셨는데, 그날 하필 동서가 임신했다며 남의 잔칫날에 자기 임신 테스트기와 아기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왔더군요. 그 탓에 저희 시어머니는 생일인 저희 딸은 안중에 없다는 등
너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자기 레퍼토리를 또 시작하셨는데 저랑 다르게 동서는 그걸 싫어하지 않고 자기도 무조건 아들을 낳고 싶다고 알랑방귀를 뀌었어요. 태몽도 딱 아들 태몽이라나요? 그렇게 서로 저희 딸 돌잔치에서 다른 장소에 온 사람처럼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 동서가 힘들어한다며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시아버님과 함께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그러니 돌잔치에 와서 돈 봉투 하나 없이 오셔서 식사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너무 약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가진 그 애도 보기 좋게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심술궂은 마음을 가졌는데 몇 달 뒤 동서 아이는 아들이라는 말을 남편에게 듣게 되었어요. 시댁이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당시 조그만 사무실 격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몸조리 해야 하니 당장 일부터 그만두라고 하셨대요. 동서가 좀 말랐는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원래도 찬밥이었는데 저희는 쉰밥 취급도 못 받았고 그러다 동서가 무사히 출산을 했죠. 시어머니는 조리원 비용도 전부 다 대주시고 동서 친정엄마가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며 3일 내내 병실에 있었는데 그렇게 아들 손주만 챙기셨어요. 꿈에서나 바란 당신 장손이다 이거였죠. 그런데 그 어린 조카가 남편 눈에는 자기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는지 그때부터 둘째 타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장남이니 둘째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손이라고 무슨 왕자마마 쟁탈전도 아니고 눈에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거절했죠. 이미 벌써 피임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아이를 키워놓고 다시 일을 할 생각이라 솔직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감을 잃지 않으려 예전에 일했던 것들도 살펴보는 등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느덧 제가 기약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학하려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되어서 그 다음에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종일반을 시킬 수 없으니 몇 달은 저도 이력서를 넣고 아이 케어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던 중 시어머님이 저랑 상의할 것이 있다며 남편을 두고 저만 오라고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썩 예감이 좋진 않았는데 오라고 하시니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가 시댁에 저희 딸과 함께 도착하니 동서도 시조카를 데리고 와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서 와라. 피차 바쁘니 본론부터 말아마. 네가 우리 장손을 좀 맡아줘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복직을 해야겠다고 하도 그래서 사람을 구해볼까 하니 너만한 애가 없더라고. 어차피 지금 너는 회사도 안 다니고 애 키우고 있잖아. 애 하나 보나 둘 보나 뭐 크게 차이도 없는데 나까지 애 볼 필요 있니? 내가 보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삭신이 쑤시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네가 좀 희생해라. 큰엄마잖아. 뭐라고요? 어머니, 저도 지금 재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딸 이번에 어린이집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더러 동서 애까지 보라고요? 말도 안 돼요. 형님, 저희가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애 태어나니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고 또 우리 집안 장손인데 저희가 잘 키워야죠. 그냥 봐달라는 건 아니고 수고비 드릴 테니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동서,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나라고 뭐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우리 딸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기다렸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발목을 잡겠다고? 수고비를 무슨 내 연봉만큼 줄 거야? 나 회사 그만두기 전에 어디 다닌 줄은 알지? 형님, 얘는 어디 아들도 못 낳은 게 큰 소리를 쳐. 네가 전에 회사를 어디 다녔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은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 어디서 잘난 척은?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전에는 아들만 낳으면 직접 애를 보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저한테 미루세요? 저는 아들 못 낳아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말하는 거 참 멋같이 하네. 그래도 네가 얘보다 애를 더 오래 키워봤고 나보다는 젊으니 네가 하는 김에 좀 하라는 거지. 너희는 둘째 안 낳을 거야? 미리 아들 키우는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될 일을 가지고. 뭐라고요? 그놈의 아들. 저는 저희 딸 말고는 자식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필요도 없죠. 자기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기 짠하시면 몸이 아무리 힘드셔도 어머님이 봐주셔야죠. 어머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장손인데. 너도 참 못됐다. 지금 보니까 네가 아들 못 낳아서 얘한테 질투를 하는 거구나. 그러게, 억울하면 너도 아들을 낳았어야지.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차피 놀았는데 뭘 다시 시치지를 하겠다고 설쳐. 그래놓고 또 네가 내 아들보다 잘났다고 내 아들 기껏 꺼놓으려고? 이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이 배우면 못 쓴다는 거야. 잘 들어라. 우리 집에서는 장손은 대학 가도 손녀는 고등학교까지만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 자식이에요. 저는 제 자식이 하고 싶다고 하면 대학원은 물론이고 유학까지 보낼 거라고요. 어머님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이런 말씀 하시려고 부르신 거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런 싸가지 없는 것? 형님, 부탁 좀 드려요. 저도 도저히 비빌 곳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시부모님 재산 물려받으면 조금 떼어 드릴 테니까 그냥 좀 저희 애도 같이 봐주세요. 하늘이 어린이집 가면 저희 희석이만 보시면 되니 훨씬 수월하시잖아요. 동서, 진짜 어이없다. 나를 지금 뭘로 보고 내가 그깟 재산 몇 프로 받자고 동서 애를 봐줄 것 같아? 그리고 동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데 그거 동서가 안 줘도 내가 유산분할 청구 소송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는 돈이라는 소리야. 그러니 그 얼마 되도 않는 돈 가지고 몇 프로 떼어준다 생색 그만 내고 내가 그 돈 포기해 줄 테니 동서애는 동서가 봐. 저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 너 지금 말 다 했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너 지금 나 면전에 대고 무시했냐? 네, 어머니도 저 앞에 두고 막말하시는데 저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하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셔서 저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야, 너 내가 말로만 하니까 내가 만만하냐?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그래도 내가 며느리 대접을 해주고 있건만 뭐가 어쩌고 저째?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진다. 내가 이 꼴 보려고 니들 결혼할 때 내 피 같은 5천만 원을 해준 줄 알아? 너 계속 그렇게 떠들어댈 거면 그때 우리가 해준 5천만 원 도로 내놔라. 그 돈 내놓을 거 아니면 일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 장손이나 잘 키워. 싫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이런데 저한테 그 귀한 장손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줄 알고요? 저 이만 가볼게요. 저는 뒤통수가 따가웠지만 서둘러 그 집구석을 나왔어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나 보라고 시댁과 연을 끊을 다짐을 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다짜고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낮에 우리 집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온 거야? 왜? 이미 다 듣고 온 것 같은데 뭘 굳이 물어봐? 네가 미쳤구나. 위아래가 있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들어봤는데 틀린 말도 없던데. 틀린 말이 없다고? 그럼 어머님이 하신 말이 전부 맞는 말이라는 거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네.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집에 틀어박혀 사니까 생각이 좁아진 거야? 재수씨가 돈도 준다고 했다며. 그깟 내 좀 봐줄 수도 있지? 남도 아닌 조카인데. 내 조카야? 당신 조카야? 그렇게 조카 봐주고 그 돈 받고 싶으면 자기가 사표 써. 나는 일할 테니까. 또 그 소리. 나는 애당초 자기가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엄마가 당장 결혼할 때 보태준 5천만 원 내놓으래. 그 돈으로 장손 봐줄 이모님 구해준다고. 자기 5천만 원 있어? 누가 들으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해주신 줄 알겠네. 그리고 따지고 들면 우리 친정에서도 똑같이 5천만 원 해줬어. 그것뿐이야. 혼수랑 예물. 아, 당신 차고 다니는 그 시계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알지? 무려 400만 원인데?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지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알아?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자기가 희석이 봐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니까. 저는 제가 희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방방 뛰는 남편 모습에 더 볼 것도 없겠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저런 남자를 믿고 저희 딸과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셨으니 이참에 돈이랑 그 아들이랑 같이 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 짜증나고 복잡하던 속이 시원해지고 평온해졌어요. 이 인간이랑 갈라서면 더 이상 안 보고 안 들을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지체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돈 돌려드리고 우리는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언급했듯 우리 친정에서도 해준 것이 상당하니 그것도 똑같이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 시계부터 풀라고 했죠. 참고로 남편이 그 시계를 엄청 좋아해요. 자기는 명품이라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장모님한테 그 선물을 받고 하루도 차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도 자존심은 있어 그런지 제가 시계를 달라고 하니 멈칫하다 그 시계를 제 앞에서 던졌는데 그러고는 꼬라지가 났다는 듯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이혼해야 하는데 집을 나가버리면 저더러 어쩌라는 거냐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있든 없든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한 사무장님에게서 시어머님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딸 손녀니까 미련도 없을 것 같아 친권, 양육권 전부 제가 가져오는 걸로 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남편에게서 황당한 소리를 또 듣게 되었는데요. 친권은 줄 건데 왜 자기가 양육비를 줘야 하냐고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니네 변호사한테 따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친권을 포기한다고 애 아빠가 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친권을 포기하면 저희 딸과도 남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전담해서 키울 거라 아빠의 존재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도 부모인데 저렇게 손쉽게 저희 딸과 연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희 요구 조건이 전부 수용된 채로 끝이 났는데 재산분할은 똑같이 반반씩 하고 혼수로 해온 물건들은 전부 제가 가져가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뭐 말이 합의지 남편이 더럽고 치사하다며 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는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니 저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했죠. 그러면서 남편 측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앞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했는데 소장 내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 남편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와서는 말로 오해를 풀자고 하더군요. 오해요? 저희 사이에 풀 오해가 어딨나요? 저는 어머니 말처럼 아들도 못 낳았는걸요. 또 왜 그러냐? 그냥 그건 내가 속이 상해서 했던 말이야. 이왕이면 맏며느리인 네가 아들을 낳아주길 진심으로 바랬으니까. 아니, 그놈의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아들 없는 집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따라서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젠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고요. 그러지 말고 소송은 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니들 이혼 때문에 집 분위기가 말도 못하는데 나까지 소송이라니. 그러지 말고 나한테도 기회를 다시 줘라. 니들 막말로 나 아니면 이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잖아. 누가 그러는데 니들 아직 숙려기간이라 정식 이혼 상태도 아니라고 하더라. 니들 다시 시작해. 저는 이제 와서 헛꿈을 꾸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단호한 태도로 싫다고 거절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비싼 변호사비까지 써가며 이혼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마음을 어쩌라는 거냐며 모든 것이 끝났음을 얘기했고 저는 최대한 서둘러 재산 분할에 열을 올렸어요. 다만 아쉬운 건 다 골라놓은 어린이집을 중간에 나와야 해서 다시금 티오가 날 때까지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었는데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저희 딸을 금이야 오기야 챙겨주시니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저는 지금까지도 친정에서 머물며 살고 있어요. 재취업도 성공해 차를 끌고 다니며 지금은 전처럼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창 때처럼 연봉이 높지 않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다시 쌓아갈 생각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받던 연봉보다는 지금의 제 연봉이 높아요. 그 사실을 이제 남편이나 남편 쪽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은 당신이 나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내가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이나 보내야 해? 한 50만 원으로 줄여주면 안 되나? 라는 헛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확실하게 이 얘기해줬죠. 또 소장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최소한의 부모 노릇이자 아빠 노릇이 월 100만 원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어디 해봐. 나도 이젠 참지 않고 끝까지 갈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서 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서랑 맨날 싸운다고 하네요. 아이 보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도련님은 어차피 나중에 줄 재산 지금 주면 안 되냐고 벌써부터 자기 아들 놓고 돈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시어머님 당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묻히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저에게 전달하는 전남편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안 일에 제가 휘둘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회사가 좀 멀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딸 케어도 거의 전담해서 해주시고 그 덕에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제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젠가는, 아니 평생 동안 저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딸 자식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자식 때문에 호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제 딸을 보란듯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요. 시어머니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아들 손자가 아니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물론 거기에 저희 딸의 행복도 포함돼야 하겠지만 저는 제 능력이 닿는 한 저희 딸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제가 부모가 되니 자식 일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딸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보낼 생각을 하지 말라니.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면 절로 콧방귀가 나오는데 공부의 성별 따위가 뭐가 중요하죠? 정작 당신 아들은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쪼록 그 낡아빠진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걸 톡톡히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부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꽤 있는데요. 공백 기간이 있었기에 힘든 점도 많지만 누군가의 엄마로 살다가 다시 제 이름 3글자로 사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은 것만 같아 매일이 보람있고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했잖아요. 그리고 잠깐이긴 했지만 저 역시도 그런 것을 강요받았던 때가 있었으니 저희 딸만큼은 절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제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그 변화 속에도 구식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보다 저희 딸은 더 넓은 세상에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저부터 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 딸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막상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훈훈한 사연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남은 인생 딸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재미있게 살게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만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아줌마예요. 제 나이에 할머니가 된 지인들도 여럿 있지만 아직까지 손주가 없으니 할머니라고 하긴 실례요. 얼굴과 목, 손등엔 주름과 검버섯이 좀 있지만 마음만은 20대 꽃다운 나이 그대로거든요. 하긴 제 20대는 꽃처럼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절함 그 자체였죠. 이 고비 넘기면 저 고비가 찾아오고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더군요. 젊은 시절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차라리 여유 있는 지금이 낫네요. 전 아들을 워낙 빨리 낳아서 아들이 벌써 30대가 됐고 결혼도 했었죠. 왜 과거형으로 말하냐면 제가 아들 부부를 이혼시켰거든요. 이렇게 말하니
제가 악독한 시모라도 돼 보이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며느리가 악마 같은 년이었어요. 잠시나마 나와 가족으로 엮였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완전히 사기꾼 사이코였죠. 며느리가 빨리 손주를 갖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보약까지 해다 바치고 몸에 좋다는 거 요리 다 해줬어요. 제가 큰 해장국집을 운영하거든요. 우리 아들도 자기 와이프가 얼른 아이 낳기만을 바랬는데 며느리란 게 저와 우리 아들 뒤통수를 제대로 치더군요. 며느리는 현재 제대로 죗값을 치르는 중이에요. 공범과 함께 말이죠. 이제 제 인생에 비극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비극을 드라마로 방영한다면 1년짜리 1일 연속극은 좋게 될 거예요. 어찌나 박복하던지. 참, 내가 치른 일이지만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엔 제가 뇌동맥류로 인해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바람에 큰 고생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터져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고 아주 큰 후유증이 남았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남은 일생을 병상에 누워 지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일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제 건강이에요. 그동안 그놈의 돈만 생각하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어요. 가진 고생 다 하면서 말이죠. 순댓국집이 워낙 잘 돼서 시내에 큰 건물까지 소유할 수 있었는데도 자린고비 성향은 여전했어요. 옷가게에서 옷걸이에 걸린 제대로 된 옷을 사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덤핑 판매로 산더미처럼 쌓인 옷들, 어디 하자 있는 옷들이나 중고 옷들 중에서도 가장 싼 걸 골라서 샀어요. 겨울엔 스웨터까지 껴입고 수면 양말까지 다 신고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면서 잤어요. 누가 보면 내 집에 노숙자 한 명이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으니 나름 큰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겠죠. 물론 지방이라 건물값이 싸서 건물주가 될 수 있었지만요. 어쨌든 제가 죽다 살아나 보니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일단 내 인생에 내가 있어야지 돈만 남기고 죽어버리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무엇보다 내가 건강한 게 최고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겨울만 빼고 맨발 걷기도 열심히 하고 백화점은 못 가더라도 아울렛에 가서 벽에 걸린 옷 한 벌 쫙 빼입기도 해요. 가난은 몸이 기억한다고 여전히 계산할 때 손이 후덜덜 떨리긴 하지만요. 얼마 전엔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와서 비타민 D 주사까지 맞았어요. 그 전에 자린고비였던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몇천 원 아까워서 병원도 안 가고 병을 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죠.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인생 철저히 저를 위해서 살려고요. 물론 내 소중한 아들도 챙기면서 말이죠. 그럼 영화, 소설, 막장 드라마 같던 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풀어내볼게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상은 요지경 노래가 절로 떠오르실 거예요. 진짜 요지경 속이었던 제 삶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저를 잊게 해준 내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게 살던 엄마의 입에서 간혹 아빠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대체 어떤 분이었는지 감도 안 잡히더군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아빠에 대해서 그리 깊숙한 부분까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아빠는 갑작스런 바람 같은 사람이었어.
어느 순간 우리 미용실에 찾아왔고 청춘 남녀가 정분이 나서 바로 임신이 돼버렸지. 엄마는 장녀로서 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늘 바빴기 때문에 내가 생리를 했는지 배가 나오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 임신 중기나 돼서 널 가진 사실을 알아차렸지 뭐니. 그때 네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그 다음부턴 연락 두절이더구나. 그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졌지 뭐냐. 참 매정하고 무심한 남자지. 얼굴이 완전 탤런트처럼 멋지길래 홀딱 빠져서 임신까지 했건만 연락 두절이라니. 어쨌든 덕분에 너무 예쁜 우리 딸 성자가 태어났으니 그까짓 아빠는 잊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꾸나. 알았지? 그렇게 우리 엄마는 정말 긍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으니 제가 늘씬한 미인이었던 우리 엄마를 닮은 게 참 좋았죠. 엄마와는 정말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늘 바쁜 엄마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표를 보여드리는 게 저의 낙이자 엄마의 낙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인 어느 날 중간고사를 마치고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갖고 엄마의 좁디 좁은 미용실로 찾아갔어요. 엄마, 나 반에서 2등 했어요.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야, 우리 딸 2등을 했다고? 아이고야, 엄마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2등이나 하고. 우리 딸 천재 아냐? 오늘 엄마가 미용실 일찍 문 닫고 시장에서 통닭 사갖고 갈게. 우리 둘이 파티하자꾸나. 전 진짜 오랜만에 먹는 통닭을 기대하며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그 전화를 받고는 바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16살인 제가 바지에 오줌을 싸버렸을까요? 그 전화는 바로 저희 엄마가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통닭 사오시는 길에 택시에 치여 큰 사고가 났다는 전화였어요. 엄마 곁엔 저뿐이니 이내 곧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향했죠. 엄마는 상태가 심각하여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뇌를 크게 다쳤거든요. 40대 초반이던 엄마는 5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전 졸지에 5살 아이 같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죠. 학교고 뭐고 때려치우고 일단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어요. 요즘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돼서 그래도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40여 년 전만 해도 병원비가 진짜 비쌌어요. 게다가 엄마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에서도 오래 있었으니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죠. 엄마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정리해서 그 보증금으로 일정 부분 충당했어요. 그리고도 아직 모자라서 엄마와 함께 살던 전셋집을 처분하여 지하 단칸방 월세집으로 옮기고 그 보증금도 병원비로 다 쏟아 부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야무지게 처리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말이죠. 이제부터 집에서 엄마를 돌봐야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공부를 꽤 잘했던 제가 학업도 다 포기하면서 엄마의 기저귀 수발까지 들어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교통사고로 인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면 그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세상에 온전히 저 혼자만 남는 거니까요. 5, 6살 지능으로 돌아가버린 엄마가 오히려 귀여웠어요. 어쩔 때는 엄마가 절더러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답했죠. 그래요, 엄마. 지금껏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 날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젠 내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드릴게요. 마음껏 투정 부리고 그래도 돼요.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이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엄마와 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엄마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방에 먹을 것과 요강을 준비해 놓고는 밖에서 문을 잠그고 전 떡볶이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요즘엔 사회복지 시스템이 좋아서 정부에서 많은 보조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 제가 돈을 벌면서 엄마까지 케어해야 하는 건 온전히 저만의 숙제였죠. 다행히 떡볶이집 사장님께서는 알바생인 절 예뻐해 주셨어요. 성자야, 네가 우리 떡볶이집에서 일하니 인근 남자 고등학생들이 물 밀듯이 몰려온다. 네 얼굴 본다면서 말이야. 여기서 계속 일해라. 내가 다른 곳보다 시급 많이 쳐줄게. 그렇게 다른 곳보다 시급을 좀 더 올려받으면서 떡볶이집에서 몇 년이나 일할 수 있었죠. 매달 월급날이 되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바나나 딱 한 개를 사갔어요. 바나나가 지금은 다소 저렴한 과일축에 속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비싼 과일이었어요. 다른 식재료를 살 것도 많으니 그 비싼 바나나는 낱개로 딱 한 개만 사야 했어요. 과일집 사장님께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말이죠. 몇 년이 지나고 19살 정도가 되자 제가 일하던 떡볶이 가게에서도 DJ를 드리더군요. 한창 DJ가 핫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남자 DJ가 저와 같은 떡볶이집에서 일하겠다고 들어오는 순간 띠용 했어요. 알랭들롱 닮았을 정도로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그냥 그 남자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릴 정도였죠.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아닌지 그 남자 DJ가 마이크에 대고 제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저기 떡볶이 나르는 아가씨, 우리 가게 최고의 미녀 강성자 씨에게 바칩니다. 엔들리스 러브. 전 팝송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잘생긴 남자가 저보고 미녀라고 불러주고 제가 좋아했던 팝송까지 틀어주니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어요. 몇 개월 같이 일하며 친해진 그 남자 DJ 박보철은 그 후로도 제게 엄청나게 들이댔어요. 그가 싫진 않았지만 아직 미성년자라는 신분과 제가 케어해야 할 엄마가 집에 있다는 사실은 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게 하였죠. 그래 성자야, 이 오빠가 기다려줄게. 얼마든지 말야. 너의 마음이 봄바람에 눈 녹듯 녹으면 나에게 알려줘. 그곳이 어디든 너에게 달려갈 테니. 맨날 이렇게 멋진 멘트를 날려주는 잘생긴 DJ 오빠라니. 저도 이미 마음만은 홀라당 넘어간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떡볶이집에서 열심히 알바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급히 달려오셨어요. 성자야, 너 얼른 집에 가봐야겠다. 너희 엄마가 옥상으로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셨대. 크게 다쳤나 봐. 헉, 우리 집 옥상이요? 그 건물이 7층짜리인데 어쩐대요? 엄마 안 돼. 우리 엄마 어째? 얼마 전 문고리가 고장나서 대충 나무떼기를 떼고 나왔는데 그새를 못 참고 결국 집 밖으로 나와서 그 건물을 올라가 옥상에서 떨어지셨다니. 제발 살아주시기만을 바라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에 치이고도 살아남은 엄마니까 이번에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죠. 하지만 기적은 없었어요. 머리부터 떨어진 엄마는 그대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이었어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정신을 차리고 딸로서 제 할도리를 다 해야 했어요. 너무 불쌍한 우리 엄마를 위해서 장례식이라도 잘 치러드리자고 다짐했죠.
그때 짜잔 하고 나타나준 게 바로 떡볶이집 DJ 보철 오빠였어요. 걱정 마 성자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나도 부모님 한꺼번에 돌아가신 지 1, 2년밖에 안 돼서 장례 절차에 익숙해.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좀 쉬어. 보철 오빠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장례를 조금 수월하게 마치고 보철 오빠가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제게 다시 한번 말하더군요. 성자야, 너나 나나 가족 없긴 마찬가지인 마당에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때? 너도 나 좋아하잖아. 나도 널 처음 보는 순간부터 좋아해왔어. 이제 20살 되기까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면서 말이야. 나한테 기대도 좋아. 평생 날 의지해도 좋다고. 그 말을 듣는데 엄마 장례식장에서보다 더 크게 울음이 터지더군요. 보철 오빠를 붙잡고 오열하다시피 한참을 울었네요. 그 후로 우린 혼인신고서에 바로 도장 찍고 같이 살았어요. 결혼식 없이 바로 부부가 되었고 아이도 바로 갖게 되었어요. 실가락자 하나 없이 결혼한 게 아쉽다며 남편은 임신 축하 선물로 제게 루비 반지 하나를 선물해줬어요. 비록 빨간색 루비는 가짜였지만 반지 본체는 14K라며 의기양양해 하더군요. 자, 성자야, 그 안에 봐라. 네가 좋아하는 영어로 SJ 써있는 거 봤지? 나 진짜 로맨틱한 남편 아니니? 고마워 여보. 우리 아이 낳아서 예쁘게 키우자. 그해 겨울 너무 예쁜 우리 아들 성민이가 태어났죠. 그러나 성민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아주 약하게 태어나서 제가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고 남편은 더 이상 떡볶이집 DJ 일만으로 돈 버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어요. 성민 엄마, 나 해외건설 노동자 해볼래. 거기 나가면 한국서 일하는 것보다 돈 훨씬 많이 번대. 내가 돈 붙여줄 테니 성민이 키우면서 잘 살아봐. 몇 년 있다 올지는 모르겠어. 뭐요? 갑자기 해외로 나간다고요? 당신 건설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위험하진 않을까? 뭐 얼마나 위험하겠어. 다만 거기 가서 정착 비용도 있고 한동안은 돈을 못 붙여줄지도 모르니 일단 알아서 자급자족 하고 있어봐. 알았지? 남편은 결혼하고부터도 집에 돈을 많이 가져다 주진 않는 편이었어요. 아이 병원 다니고 하느라 돈이 좀 들어가서 제가 인형 눈깔 붙이기부터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조리 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아닌 단순 노동이었으니 잠을 줄여가며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조금 줬기 때문에 거기에 기댈 수만은 없었죠. 어쨌든 남편이 일하러 해외로 나간다 하니 3살박이 우리 아들 성민이와 함께 남편 배웅을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한사코 거절하더군요. 괜히 나오지 마. 다 큰 어른이 비행기 못 타고 갈까봐 나오는 거야? 됐어. 그냥 성민이랑 집에 있어. 그런데 말이 겨우 트인 성민이가 나도를 연발하는 바람에 남편을 따라 공항 앞까지만 갔어요. 남편은 공항 문 앞에서 한사코 얼른 집에 가라며 떠밀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빠이빠이를 하고 아들 손을 잡고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한창 공항 이용객들이 많을 때였는지 정말 많은 인파가 모여들더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과 아쉬움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정말 한순간에 우리 아들이 제 손을 놓더니 어디론가 다다다 뛰어가 버리더군요. 사람은 많은데 가뜩이나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아이가 뛰어가 버리니 순식간에
아이의 행방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성민아, 성민아, 어디로 간 거야? 우리 아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 공항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오열하며 사정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3살밖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 공항 폐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 다른 데 못 가게 말이죠. 네? 그 경비원은 공항을 폐쇄해달라는 저의 요청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이를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공항 관계자들이 나서서 방송도 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찾아봤지만 우리 성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한 대, 2대 뜰 때마다 혹시 우리 성민이가 저 비행기에 타버린 건 아닐까 두려웠죠. 지나가는 관계자들을 마구 붙잡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별 소득이 없었죠.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비행기는 탑승객 신원 조회를 철저히 해서 태우니 아드님은 공항에 남아있을 거예요. 다시 사사시 뒤져보세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샅샅이 뒤지고 경찰까지 출동해서 찾아봤지만 우리 성민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내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그래도 불안이 좀 덜한 상태에서 아이를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남편까지 해외에 나간 상황이니 저 혼자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반 미친 사람이었죠.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린 상태에서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해외로 일하러 나간 남편은 무심하게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러다 가까스로 연락이 닿은 남편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말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네 미친 여편네야.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려? 차라리 나가 되져라 되져. 얼른 우리 성민이 찾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야, 다시 한국으로 와주면 안 될까?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들 찾아야지. 열받아. 이 바보 천치야. 네가 우리 성민이 애미 맞냐? 애가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뿐인데 애를 잃어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됐어. 너 같은 여편네 지옥에나 가버려라. 남편은 그렇게 온갖 거친 말만 쏟아내고는 저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도 남편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죠. 남편이랑은 이혼만 안 했지 거의 남이나 다름없었어요. 전 미친 여자처럼 우리 성민이를 사방팔방으로 찾으러 다녔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반거짓골로 생활하던 5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갑자기 집으로 어떤 여자가 찾아왔어요. 박보철 씨 부인 맞죠? 여기 박보철 씨 명의로 된 전셋집 맞고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편 지금 집에 없는데요. 당연히 없겠죠. 댁의 남편 박보철 씨 엊그제 외국에서 죽었어요. 난 돈이라도 좀 남기고 죽었나 했더니 돈 한 푼 없는 사람이더만요. 전 머리통을 얻어맞은 듯이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내 남편이 죽다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죽고 못 살아 했는데 재산이 이렇게 없는 거진 줄 알았으면 병든 거 알았을 때 그냥 내치는 건데. 암튼 당신 남편 급성 간경화로 되졌으니 그렇게 아세요. 어쨌든 지난 8년간 내가 거의 부인이나 다름없이 외국까지 함께 나가 생활했으니 이 집 전세금 빼서 뿜빠이 합시다. 5대5로 말이죠. 듣자니 당신 칠칠치 못하게 아들도 잃어버리고 부인 노릇도 제대로 못했다면서요. 그 부인 노릇 내가 대신해줬으니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더군요. 8년이나 관계를 가졌다 함은 나랑 결혼하고 바로인데 그때부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남편이 생활비를 진짜 코딱지만큼 갖다 준 것이 늘 이상했어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기에 벌이는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어찌됐든 저 몰래 해외까지 나가서 두 집 살림 해온 남편이 급성 간경화로 죽었다니 아무 느낌도 안 들더군요. 그동안 떨어져서 남처럼 산 세월도 길었고 말이죠. 그러나 뜬금없이 내연녀가 찾아와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을 반이나 내달라니 그건 허락할 수 없었죠. 내가 미쳤냐? 어디서 떳떳하지 못한 내연녀 주제에 찾아와서 지랄이야. 그 인간 잊은 지 오래야. 내 남편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고. 어찌됐든 그 인간이 죽었으면 이 집 전세 보증금은 부인이 내 거지. 왜 이걸 훔쳐가려 들어?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어볼래? 전 그 여자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어요. 제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여자도 잠깐 잡고 있는 신용만 하다가 깨갱하고 물러서더군요. 아, 독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저렇게 드센 여자니까 보철씨가 나만 좋아했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남편이 괘씸하고 또 괘씸한 마음에 장례도 제대로 안 치러주고 그냥 화장해서 강물에 뿌려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울음의 남편에 대한 회한의 마음이 아닌 우리 아들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왠지 우리 아들을 언젠간 꼭 만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폐인같이 살기보단 최대한의 돈도 많이 벌고 모아서 잘 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았죠. 돈이 없고 배가 고파서 식당 주방일을 찾았어요. 그러면 식당 뒤에서 남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식 뷔페, 국밥집, 순댓국집 등을 전전하면서 식당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게 언 3년의 세월이었죠. 그리고는 대출을 받아 저만의 선지 해장국집을 차렸어요. 고소한 선지 해장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마치 갈비탕 같은 맑은 국물에 큼지막한 소뼈를 넣어 넉넉히 1인분을 담아 팔았어요. 그렇게 푸짐하게 판매하니 손님들이 점점 늘더군요. 입소문에 소문을 타고 장사는 불티나게 잘 되기 시작했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장사가 끝나고 한 상자 가득 현금을 가져가서 밤새 셀 때면 피곤이 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벌고 악착같이 모았던 건 다 우리 아들 성민이를 만날 때를 대비해서였죠. 우리 아들 생각하며 괴물처럼 돈을 벌었어요. 너무 힘에 부쳐 살이 39kg까지 빠졌기에 보기에도 정말 좀비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10수년이 흐르니 통장에 돈이 불어나 지방 시내에 큰 건물을 하나 살 금액이 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선지 해장국집에 야채를 대주던 사장님도 덩달아 돈을 많이 벌어 그 옆에 조그만 빌딩을 살 수 있었죠. 그 야채집 사장님은 제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아유, 해장국집 사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해장국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한낱 야채 장수가 이렇게 빌딩도 사고 진짜 고마워요. 해장국집 사장님이 부럽기도 무진장 부럽네요. 에이, 뭐가 부러워요. 전 야채가게 사장님이 훨씬 부러운걸요? 이번에 아드님 검사로 발령 나셨다면서요. 사법고시랑 연수한 성적도 엄청 좋았다더니 원하던 검사 돼서 좋겠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뿌듯하세요? 뭐, 지 엄마도 일찍 죽은 마당에 혼자서 바르게 커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사실 우리 아들 다른 곳에선 자랑 많이 해도 여기 해장국집에선 자랑 못하겠어요. 사장님은 3살박이 아들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에휴, 아직까지 우리 성민이 백방으로 찾고 있어요. 시간만 나면 말이죠. 근데 언젠간 만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어요.
진짜 근거 없는 희망이지만 왠지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진짜 저는 해장국집이 잘 되면서부터 종업원도 많이 쓰고 제 개인적인 시간이 날 때면 무조건 우리 아들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우리 아들 성민이를 찾을 수 있다면 돈이 얼마 들든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돈은 많이 벌어서 경제적 여유는 있었지만 우리 아들을 잃어버린 지 10수년이 되었으니 마음의 여유는 없었어요. 우리 식당이 잘 되니 TV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매체에 많이 나와서 전국에서 우리 집 비법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루에 몇 팀이 왔다 갈 정도였죠. 하지만 다 거절했어요. 제 속이 좁은 건지 우리 식당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생각도 분점을 낼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셔터문을 내리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청년의 한국말이 엄청 어눌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어려서부터 미국 살아서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해장국집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한국에 정착하고 싶거든요. 돈은 조금 있어요. 제가 돈을 주고라도 이곳 비법을 배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유, 우리 집 비법일 것도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추우니까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셔터 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열고 가게 불을 켜고 그 청년에게 따뜻한 숭늉을 대접했어요. 미국에서 이곳까지 왔다니 그 정성이 고마워서 말이죠. 쓰고 있던 야구 모자를 벗고 난 그 청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인상이었죠. 혹시 탤런트 같은 거 하셨어요? TV에 나온 적 있나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어서요. 그런데 그 청년도 절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아니요. 어릴 때 엄마 잃어버리고 고아원에 잠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됐다네요. 저도 하도 어릴 때라 잘 몰라요. 근데 엄마를 찾으러 한국에 오긴 했어요. 양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한텐 한국이 고국이라 여기고 살았어요. 한국말 잊지 않으려 친구들도 죄다 한국 사람이었고요. 근데 저도 사장님이 참 익숙하네요. 웃는데 누군가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가더군요. 바로 우리 전 남편의 너털 웃음 짓던 얼굴과 똑같았죠. 순간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어요. 엄마를 잃어버렸다고요? 어디서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나요? 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너무 내 남편과 똑같이 생겨서 정말 미안한데 검사 하나 해보면 안 될까요? 나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다급한 문제라서 협조 좀 해주세요. 그 청년은 흥분해서 마구 눈물을 흘리는 절 놀라서 쳐다보더군요. 청년은 무조건 알았다며 다 해드리겠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다음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DNA 검사를 마쳤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검사 결과 그 청년은 제가 그토록 찾던 우리 아들 성민이가 맞았죠. 엄마, 내가 한국을 잊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에게 감사해요. 신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성민아, 엄마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내 노력이 부족했나 봐. 널 잃어버려서 미안해. 널 혼자 두어서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이제부터 엄마가 그동안 못다한 거 다 해줄게. 너무 사랑해, 내 아들. 다시 잃지 않을 거야. 제가 살던 집에 성민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동안 돈만 쫓으며 외롭고 처절하게
혼자 사투를 벌이다가 우리 아들이 내 곁에 돌아오니 세상이 따뜻하게만 보이더군요. 지옥 같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찼죠. 성민이는 우리 가게의 비법을 배워 식당을 물려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의 짧은 가방끈에 한이 맺힌 터라 우리 아들만큼은 펜대 굴리며 화이트 컬러로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죠. 성민아, 너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 엔지니어 하고 있었다며.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해서 경력 살리는 게 어떻겠니? 엄마가 최대한 밀어줄게. 취업 후엔 얼른 결혼도 하고 말야. 엄마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집 한 채 해줄게. 어차피 이 건물도 다 네 거다. 다 넣어주려고 이 재산 모은 거니까 말야. 착한 내 아들은 제 말대로 외국계 기업 해외 마케팅팀에 취업했어요. 엔지니어라 기계를 잘 알고 있었기에 해외 출장을 이곳저곳 다니며 마케팅을 펼쳐나갔죠. 그렇게 몇 년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지역 병원의 정신과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면서 어느 정도 배경에 대해 말해주었는데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반대할까봐 말이죠. 엄마, 여자친구가 가족 없이 남동생과 둘이 자라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는 프로페셔널한 여자랍니다. 엄마 말대로 30 넘기기 전에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 집 근처에서 살게요. 내 여자친구 예쁘게 봐주면 좋겠어요. 결혼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성민아, 우리 집도 너 어렸을 땐 가난했었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내가 뭐가 잘난 시어머니라고.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건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말야. 자기 잘못이 아냐. 성인이 돼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며 본인 앞가림만 잘하면 됐지 뭐.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다 상관없다. 네가 워낙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졌으니 네 와이프 될 사람도 착하겠지 뭐. 얼른 결혼 준비하거라. 고마워요, 엄마. 제가 며느리감을 실제로 봤을 때도 착해 보였어요. 아들 내외는 별 탈 없이 결혼식을 올렸죠. 마치 며느리의 남동생인 사돈총각이 우리 집 근처 원룸에 혼자 살고 있다기에 자주 불러서 밥도 해먹였어요. 저 나름대로 며느리와 사돈총각에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었어요. 제 어릴 적 가난하고 힘들 때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보였거든요. 그렇게 어느덧 3년 정도 지나고 시모인 저와 아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아기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들도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며느리가 아직은 시험관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었기에 자연 임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더군요. 예, 아가, 이거 내가 용한 한의원에 새벽같이 가서 텐트 치고 줄 서 있다가 아침에 지어온 거다. 여기 너무 유명해서 약 지어 먹기도 힘드니까 꼭 잘 챙겨 먹도록 해라. 그리고 혹시나 간호사 생활이 힘들어서 애가 안 생길 수도 있으니 이제 일도 그만두도록 해. 집에서 마음 편히 쉬면서 임신에만 전념하도록 하라고. 알았지? 예. 드디어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언제 일 그만둘까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그럼 저희 카드값 모자르면 어머님이 좀 보태주실 거죠? 퇴사하라는 말에 너무 기뻐하길래 좀 놀랐어요. 안 그래도 생활비를 현금으로 많이 보조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카드값도 보태달라니 좀 떨떠름하더군요. 일단 뭐 알겠다고 했죠. 며느리가 마음 편히 쉬면서 아이 갖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거든요. 며느리한텐 마음 편히 몸 편히 있으라 했으면서
정작 저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단이 나고 말았죠. 선지해장국집에서 새벽부터 일하다가 뇌동맥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기억이 없었어요. 후에 의사로부터 들으니 선천적으로 뇌동맥류가 있었는데 지금껏 버틴 게 용한 거라더군요. 정신 차려보니 며느리가 있었어요. 어머님, 그이는 또 출장 갔어요. 너무 중요한 출장이라 빠질 수 없다면서 말이죠. 이번엔 좀 장기 출장 갈 것 같아요. 이따가 전화 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부터 어머님 이상한 소리 하시던데? 그거 기억하세요? 뭐? 내가 뭘 했는데? 지금이 몇 년도냐니까 1999년도라고 하질 않나. 성민 씨가 아직 3살이라고 하질 않나.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치매나 뭐 기억상실 이런 건가 해서 의사한테 검사 의뢰했어요, 일단. 뇌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기억이 오락가락했어요. 하지만 주치의의 말에 의하면 치매나 기억상실 따윈 아닌 게 확실하다더군요. 일시적인 기억장애일 거예요.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일단 뇌혈관이 터졌는데 그래도 나이가 젊은 편이니 이렇게 몸 성한 채로 깨어나신 거지. 큰 후유증 갖고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혹여나 예전 우리 친정엄마처럼 정신적인 문제나 거동상의 장애가 생겨버리면 내 자식은 우리 성민이에게 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기적처럼 다시 만난 내 아들에게 부담이 되긴 싫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입원한 후로 뭔가 이상한 일이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직 낫지도 않은 것 같은데 며느리는 서둘러 퇴원 수속을 밟더군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저 몰래 우리 아들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아무래도 치매신 것 같아. 당신이 외국에 이번 달 내내 있어야 하니 내가 절차 밟아서 병원으로 모실게요. 내가 정신병원 간호사로 오래 있었잖아.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름 착하다고 여겼던 며느리가 절 병원에 감금하려 하다니. 힘도 없는 제가 며느리 손에 이끌려 정신병동에 갇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도망쳐야겠더군요. 얼른 핸드폰이랑 현금 몇 푼만 챙겨서 택시를 잡아 타고 달아났어요. 기사님, 최대한 멀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제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연락하려 했어요. 난 미치지 않았다. 네 와이프가 날 정신병동에 가두려 하는 거다. 라고 말하려 했죠. 핸드폰을 켰더니 제 폰이 아니더군요. 하도 정신이 없어서 며느리 폰을 갖고 나온 거였어요. 비번도 안 돼 있길래 며느리 폰 내용을 살펴보게 됐어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어떤 외간 남자와 사랑의 말을 속삭이면서도 치밀하게 사기칠 계획을 짜더군요. 그 인간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저에게 남동생이라고 소개했던 사돈총각이었어요. 어쩐지 남매간에 닮은 구석이 없더라니 내연관계였나 보더군요. 그들 간의 톡을 보니 깜빵을 가고도 남을 내용이었죠. 자기야, 자기도 이미 돈 싹 다 걷어놨지?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돈 다 걷어놨고 남편이랑 시모가 빠른 시일 내에 갚아줄 거라 안심시켜놨어. 이 돈 갖고 얼른 우리 따뜻한 동남아로 튀어서 떵떵거리며 살자. 나 지금 남편과 사이에서 애 안 낳으려고 무진장했었어. 시모가 해준 보약 다 버리고 피임약도 먹으면서 말야. 난 자기 애를 낳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뿐이니까. 그럼 이따 만나. 시모 정신병원에 두고 자기 원룸으로 갈게. 전 택시기사한테 말했어요. 기사님,
여기서 최대한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 며느리 폰으로 우리 해장국집 야채 대주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워낙 오래 거래하던 분이라 전화번호가 기억나더군요. 그 사장님 아들이 검사라고 했으니 제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발 도움을 달라며 간청했어요. 아니, 며느리 그 여자가 해장국집 사장님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의 모든 인맥 동원해서 최대한 도움 줄게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며느리와 동생이라고 속인 그 내연념을 깜빵에 쳐넣기 위해 어떤 도움이든 받고자 했어요. 지금도 그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아마 그들은 곧 징역형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혼비백산에서 바로 귀국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내가 와이프를 잘못 골랐어요. 그저 착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어요. 엄마를 다시 잃을 순 없어요. 이제 평생 내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우리 모자는 껴안고 펑펑 울었죠. 그 못된 며느리년과 내연남 때문에 내 아들이 이혼남이 된 것에 분하고 또 분하더군요. 이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조금이나마 가라앉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이뤘는데 아들 덕분에 다시금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네요. 역시 혈육이 최고인가 봅니다. 이제 다른 사람 말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됐네요. 이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나니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든요. 그래도 그 나쁜 연놈들을 콩밥 먹일 수 있게 됐다니 기분이 좀 낫네요. 사필 기정이죠 뭐. 에휴, 저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죠. 이젠 그렇게 큰일은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고마운 맘에 제가 여러분의 행복도 많이 많이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앞으로의 인생에도 행운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